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으세요. 이렇게 계속하시면 저희 다 힘들어집니다. 아빠, 나 딸이야. 가족인데 도둑질이 어딨어? 어차피 나중에 내 목 아니야?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감 어르신께 따뜻한 응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힘든 하루였다면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좋은 하루였다면 그 기운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등골 휘도록 벌어서 모은 5억 원. 그 돈을 훔쳐간 딸년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비 앞에서 내 몫이라고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이 뭔지 아십니까? 낯선 사람의 흉기가 아닙니다. 내가 젖물려 키운 자식 손에 들린 칼입니다. 믿고 등을 내어준 사람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을 내 피부치들에게 처참하게 뜯긴 한 늙은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배신 끝에서 뜻밖의 사람에게서 진짜 가족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 이름은 김영감. 평생을 바쳐 일군 한정식집 청송제의 주인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나는 매일 아침 청송제 마당의 꼿꼿한 소나무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식당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그날의 식재료를 점검하는 것이 수십 년간 이어온 내 일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한 가지 일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일이 곧 자신의 삶이 되고 피와 살이 됩니다. 청송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35에 시작해 45해를 이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처음엔 허름한 백반집이었지요. 아내와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톱 밑에 양파물이 들고 허리가 휘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지금의 4층짜리 건물을 올렸고 40년 넘게 이어온 맛의 명성도 쌓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겠지요. 번듯한 건물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식당, 그리고 번듯하게 자란 3남매까지 있으니까요. 큰아들 영우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둘째 영민이는 중견기업 부장이며 막내딸 수진이는 학원을 경영합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는 순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내 곁의 자식들은 나를 아버지가 아닌 언젠가 털어먹어야 할 움직이는 금고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한 건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요일 점심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청송제에 모여 식사하는 날이었죠. 식탁 위에는 내가 직접 준비한 불고기 전골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손주 녀석들은 젓가락 싸움을 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내 얼굴이 아닌 자꾸만 내 손에 쥐어진 수저로 향하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손목에 찬 시계로 향했습니다. 지난달 스스로에게 선물한 금시계였지요.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큰며느리 정미가 살갑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맙게 들었을 인사였지만 그날따라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정미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뭐 그럭저럭 괜찮다. 왜? 아이고, 연세가 연세이시니만큼 걱정이 돼서요.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건 받아보셨어요? 치매. 그 단어가 내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노인에게 대뜸 치매 검사를 묻다니. 무슨 속셈인가 싶었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보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요즘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서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놈들도 많고요. 재산 관리도 미리미리 해두셔야 좋기도 하고요. 재산 관리. 결국
그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걱정은 고맙다만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아직 정신 멀쩡하다. 알겠냐? 식탁 위로 찬바람이 스쳤습니다. 손주들마저 숟가락을 멈추고 어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 모임이 순수한 효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를 노리고 모인 자리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나는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일요일 이후 자식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역시 큰아들 영호였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기도 힘들던 녀석이 일주일 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홍삼 선물 세트를 양손 가득 들고 말입니다. 아버지, 이거 비싼 홍삼이에요. 아주 좋은 거니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갑자기 웬 홍삼이냐? 아이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건강 챙기는 게 무슨 갑자기예요? 그리고 잠시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짜 홍삼은 없는 법이죠. 영호는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푹 쉬며 운을 뗐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사업이 지금 엄청난 기회를 앞두고 있어요. 베트남에 대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생겼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청송제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딱 1년만요. 이자는 제가 다 갚을게요. 아버지, 이번에 진짜 대박이에요. 딱 1년이면 원금의 3배는 벌 수 있어요. 내 피와 땀이 서린 건물을 녀석은 도박판의 치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는 속에서 천불이 확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 못 갚으면 대책은 있고. 제가 무슨 사기꾼이에요? 아버지 아들인데. 당연히 갚죠. 아버지도 참. 사기꾼은 아니지만 사업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법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시지 말고요.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상속세로 절반 날리느니 지금 투자해서 불리는 게 낫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합리적?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그 뻔뻔함이 기가 막혔습니다. 내 재산을 네 맘대로 굴리겠다 이거냐? 내가 죽기 전엔 어림없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호통을 치자 당황한 영호는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진짜 고집불통이시네.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세요. 찬바람 쌩하게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게 내가 허리 휘도록 키운 아들의 진짜 얼굴인가. 심장이 쿵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둘째 며느리 현숙이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영민이는 바빠서 못 왔다며 현숙이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걱정 많이 해요. 만약에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건물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미리 증여를 해두시면 세금도 아끼고 저희도 안심이 되잖아요. 법무사도 알아봤는데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대요. 참 친절하기도 하지.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나눠 갖겠다는 이야기를 아버님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가져오다니 말입니다. 현수가 내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런 세금 따위는 나 죽고 나서 걱정해라. 아이고 아버님, 죽다니요. 왜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저희는 아버님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니까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은 여생 편하게 쉬시면 좋잖아요. 호호.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눈빛은 차갑디 차가웠습니다. 재산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약속이라도 한 듯 막내딸 수진이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가장 예뻐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들 둘 낳고 늦둥이로 얻은 딸이라 어릴 때부터 손에서 놓지 않고 키웠죠.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준 것도 학원 창업 자금 도와준 것도 다 예뻐하는 수진이라서였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어느 날 저녁
눈이 빨갛게 부은 채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학원에 문제가 생겼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리뉴얼 비용을 내라는데 당장 2억이나 필요해. 안 내면 계약 해지당해. 수진이는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나중에 학원 안정되면 꼭 갚을게. 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리뉴얼에 2억이라니요. 그리고 수진이의 눈물이 어딘가 연기처럼 느껴진 건 나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수진아, 계약서 좀 보여줄 수 있냐? 그 순간 수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나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그건 본사에 있어서 당장은 없는데 그걸 갑자기 왜 보자고 해? 아빠, 날 못 믿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큰 돈인데 확인은 해야지. 아빠도 진짜 오빠들한텐 맨날 퍼주면서 나한텐 왜 이래? 섭섭해, 아빠. 수진이는 볼멘 소리를 하며 휙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자식들 셋 다 한통속이구나. 내 자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보름 뒤에 터졌습니다. 나는 정기 건강검진 때문에 대학병원에 이틀간 입원했습니다. 고령자 대상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을 받아야 했거든요. 별일 아니라 자식들에게 따로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마침 다른 볼일로 식당에 들렀다가 정 실장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 밀린 식당 자재대금을 치르려고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5억 2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둔 내 노후자금, 현금 5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처음엔 은행 전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급히 고객센터에 전화했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거래 내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간의 대기 음악이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에서 지난 이틀간 총 23차례에 걸쳐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OTP 인증을 통해 정상 처리된 건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적 없어. 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측 기록으로는 정상 거래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OTP 인증이 되었거든요. 내 휴대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 휴대폰은 어디에 있었지? 빠르게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검사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수진이가 혼자서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아빠, 여기 콘센트가 헐거워서 충전이 잘 안 되네? 아빠, 내일 검사하려면 푹 자야 해. 폰 계속 보면 잠 안 오니까 내가 카운터 쪽에 충전 맡겨놓고 갈게. 아침에 검사 들어가기 전에 갖다 줄 테니까 푹 자. 그렇게 수진이는 제 휴대폰을 챙겨 나갔습니다. 나는 검사 후 마취해서 깨어나느라 정신이 없어서 확인도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하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막내딸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정신없는 틈을 타 배터리 충전을 핑계로 휴대폰을 훔쳐 OTP로 야금야금 결국엔 몽땅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버린 겁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뒤에서 칼을 맞은 기분. 배신감이라는 뜨거운 용암이 심장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낯선 사람의 흉기가 아닙니다. 내가 품어 키운 자식 손에 쥐어진 칼입니다. 믿고 등을 맡긴 사람만이 그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영호가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때 종잣돈으로 5천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영민이 결혼할 때는 아파트 전세금 1억을 보태줬지요. 수진이에겐 더 많이 해줬습니다. 견 비용에 학원 창업 자금에 손주 학비까지 합치면 좋게 2억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담보 내놓으라는 협박, 증여하라는 압박, 그리고 노후자금 절도. 이게 자식이 할 짓입니까? 이런 꼴을 보려고 자식을 이렇게 줄줄이 낳았나.
모든 게 무너져버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통장에서 5억이 빠져나갔더라. 네가 가져간 거 맞지?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게 내가 설명할게. 만나서 얘기하자.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도둑질 해놓고 무슨 설명을 해? 도둑질이라니. 아빠, 나 딸이야. 가족인데 도둑질이 어딨어? 어차피 나중에 내 목 아니야?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냐?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혹시라도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오빠들이 다 가져갈까봐 불안해서 미리 옮겨둔 거야. 내 정당한 몫이라고. 정당한 몫? 살아있는 아비 돈을 훔쳐가면서 정당한 몫이라니. 수진아, 좋게 말할 때 당장 돈 돌려놔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빠, 진심이야? 딸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다.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짓거리는 게야?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진이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발길이 뚝 끊기더군요. 아들 내외는 물론이고 며느리들도 코빼기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소식을 들었겠지요. 돈 없는 늙은이에겐 이제 볼일 다 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텅 빈 청송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왁자지껄했던 지난날의 웃음소리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던 때가 있었지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타 재롱 부리던 때가 있었지요. 그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걸까요? 내 돈을 향한 긴 사기극이었던 걸까요? 아, 나는 껍데기뿐인 가장이었구나. 내가 가진 건 가족이 아니라 내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였구나.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식당 주방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내려가 보니 20년 지기 주방장 정 실장이 깨진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괜찮아. 그릇이야. 또 사면 되지. 나는 구석에 놓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밥은 드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괜찮아. 정 실장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뚝배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뚜껑을 여니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일단 드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죠.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뜨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자식은 무난 인사 한 통 없는데 남인 정 실장이 내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 고마워. 고맙긴요. 사장님은 제 은인이시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 거둬주신 그 은혜, 저 한시도 잊은 적 없어요. 20년 전 정 실장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 둘을 안고 거리에 나앉은 처지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방 일을 맡겼고 숙소까지 내줬지요. 지금 정 실장의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딸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정 실장은 그 은혜를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 놈들한테 당한 기막힌 사연부터 돈 잃고 느낀 비참함,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외롭고 막막한지까지 속에 있는 말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정 실장은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 실장,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한테 부족함 없이 해줬는데 왜 이 꼴이 됐을까?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채워도 계속 갈증이 나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연락 따위는 더는 기다리지 않았고 식당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정 실장은
내 피부치들도 팽개쳐둔 가게 문을 매일같이 열었고 곡기를 끊으려던 제게 꼬박꼬박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손님이 빠진 시간에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래? 저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사장님이 저 거둬주셨을 때요.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빚만 남긴 채 도망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어린 두 아이와 함께 거리에 나앉았던 정 실장을 제가 식당 식구로 받아줬을 때였지요. 그때 정 실장은 첫 월급을 타자마자 제게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성의예요.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사장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거 평생 못 잊어요.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정 실장이 고맙다며 내미는 것들을 매번 거절했지요. 됐어. 그냥 열심히 일해.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정 실장은 한결같이 청송제를 지켰고 내 곁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의 은혜 말이에요. 저 평생 못 갚아요. 다만,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청송제가 사라지면 제 지난 20년도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사장님이 안 계시면 이 식당 금방이라도 사라질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정 실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사장님, 청송제 지켜주세요. 여기가 저한테는 고향이고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피부치들은 건물을 팔아 돈으로만 나누려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은 내 인생 그 자체를 지켜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청송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요. 정 실장, 청송제를 지키고 싶다고 했지? 네. 제발요.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야. 정 실장이 이 건물의 주인이 되죠. 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고 나면 자식놈들은 당장 이곳을 팔아치울 테니까. 그러니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 정 실장 앞으로 해주고 싶어. 당신은 내 은인이니까. 정 실장은 손을 내저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요, 사장님. 그러시면 자녀분들이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저 때문에 사장님이 더 힘들어지시면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정 실장은 그냥 여기서 청송제를 지켜주기만 하면 돼. 그날 이후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 절차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발이 달린 듯 빨랐습니다.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건물을 넘기겠다는 얘기가 벌써 놈들 귀에 들어간 겁니다. 당장 쫓아와 난리를 피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일주일간 쥐 죽은 듯 조용하더군요. 마치 폭풍전야처럼 말입니다. 그 불길한 침묵 끝에 큰아들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청송제를 남한테 넘긴다면서요? 남이 아니라 정 실장이야. 20년 동안 청송제를 지킨 사람이라고. 20년이면 뭐 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이잖아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혹시 그 아줌마한테 홀리신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꼬리 쳤냐고요? 요즘 노인네들 구워 삶아서 재산 뺏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홀렸다. 꼬리 쳤다. 자식놈 입에서 나온 그 천박한 단어들이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듯 불쾌했습니다. 야, 정 실장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건 정 실장밖에 없어. 너희는 뭘 했어? 아버지, 저희가 바빴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아버지 돈 훔쳐간 건 수진이지. 저랑 영민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담보 잡자고 협박한 건 누구고? 미리 증여하라고 조른 건 누구야? 전화기 너머로 영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합시다. 영민이랑 수진이도 오라고 할게요. 가족회의 해야겠어요. 가족회의. 그 말이 묘하게 불길했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인가?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청송제 거실에 삼남매와 며느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비추지 않던 수진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다들 나를 에워싸고 앉은 봄이
마치 인민재판을 앞둔 죄인을 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영호가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내게 소파 끝을 가리켰습니다. 내 집에서 내게 앉으라니. 순간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기가 찼지만 일단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심각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둘째 영민이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법원에 제출할 서류예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청구서요. 성년후견인.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채를 잡힌 듯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인정하세요. 요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생판남인 주방 아줌마한테 건물을 주겠다고 하시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요. 큰며느리 정미가 상냥한 척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요즘 노인분들이 사기당해서 재산 날리는 경우가 많대요. 저희가 아버님 재산 아무도 못 건드리게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려는 거예요. 오, 강탈이 아니고 내가 사기당한 게 아니라 너희한테 당한 거야. 수진이가 내 돈 5억을 훔쳐갔잖아. 그게 사기지. 뭐가 사기야? 그러자 수진이가 억울하다는 듯 발끈했습니다. 아빠, 자식한테 도둑이 뭐야, 도둑이. 내가 남이야? 그거 어차피 나중에 나 줄 거였잖아. 좀 미리 당겨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나중에 내 상속분에서 까면 될 거 아니야? 쪼잔하게 자식한테 5억 가지고 진짜 왜 이래? 네 상속분? 네가 무슨 상속을 받아? 꿈 깨. 내가 유언장 싹 다 고쳐 썼다. 너희 셋한테 갈 돈 이제 10원 한 장 없다. 순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자식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예요? 들은 대로야.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본의 노예들이지. 그런 놈들한테 내 피 같은 재산 죽어서도 넘겨줄 생각 추호도 없다. 그러자 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말씀이 바로 증거예요. 제정신인 부모가 어떻게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준다는 소리를 해요. 이건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요. 지금 그 아줌마한테 세뇌당하신 게 확실해요. 세뇌, 정신적 지배, 낳아준 아비를 돈 안 준다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해?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야, 내가 세뇌를 당해? 내가? 아버지,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보호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법원 통해서 아버지 재산 전부 동결시키고 저희가 대신 관리하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환자니까요. 그래서 내 재산을 너희 마음대로 주무랬다? 보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짐승만도 못한 도둑놈들아. 쾅! 나는 온 힘을 다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컵이 박살나고 서류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 구석에서 지금까지 뱀처럼 숨죽이고 있던 둘째 며느리 현숙이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실 저희가 아버님 위해서 알아본 게 하나 더 있어요. 현숙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정 실장이라는 여자, 아버님이 생각하는 그런 천사표가 아니더라고요. 이것 좀 보세요. 예전에 사기 횡령 전과가 있어요. 뭐라고? 20년 전에 횡령죄로 벌금형 받은 기록이요. 법원 기록인데 설마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시진 않겠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작은 화면 속 글씨들이 어지럽게 춤을 췄지만 피고인 정은숙, 횡령, 벌금 500만 원이라는 글자는 데모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이게 진짜냐? 네, 팩트예요. 아버님,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세요? 이래도 그 여자를 믿으시겠어요? 전과자한테 수십억짜리 건물을 넘기시겠냐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곁에 있던 사람이 전과자였다고 나를 속인 건가? 영호가 이때다 싶었는지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예요. 2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작업한 거라고요. 자식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 실장의 전과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횡령죄. 그녀가 나를 속인 걸까? 20년 동안 옆에서 기회를 노린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정 실장을 불렀습니다. 정 실장, 할 말이 있소.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요? 당신 횡령 전과가 있다면서? 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그 기록을 어디서 보셨어요? 자식 놈들이 알아왔소. 묻겠소. 이 기록, 사실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였구나. 왜 말하지 않았소? 2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요? 사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듣기 싫소. 나한테 거짓말한 건 사실이지 않소. 거짓말 아니에요. 사장님, 제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정 실장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횡령죄 판결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맹세코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전 남편이 시킨 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공금을 제 명의로 빼돌렸는데 일이 터지니까 저한테 덮어씌우고 도망갔다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장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저 감옥 가서 몸으로 때워야 할 판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절 써주신 덕분에 그 첫 월급 값을 받아서 겨우 감옥 가는 거 면했어요. 정 실장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감옥 가고 우리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사장님은 제 목숨 줄이고 제 아이들 은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분을 속여요? 진짜 아니에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 실장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기도 하고 능숙한 연기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의 말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믿어주세요. 제발. 정 실장, 나도 지금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소. 시간이 필요하오. 오늘은 그만 가시오. 정 실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주 내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문도 열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도 믿을 수 없고 정 실장도 믿을 수 없고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피청구인 김영감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자식들이 진짜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후견인 동의 없이는 계좌 인출도 부동산 거래도 못합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식들이겠지요. 결국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내 피부치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몰고 있습니다. 5억을 훔친 막내딸도 오빠들 뒤에 숨어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어차피 아무도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적 있으신가요? 앞도 뒤도 막히고 숨 쉴 틈조차 없는 그 절망을 아십니까? 그때의 나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송제를 일군 40년의 세월이 나를 단련시켰습니다.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지금 쓰러지면 끝이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성년후견 소송을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성년후견이 개시되려면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정신이 멀쩡하시다면
법원 지정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오면 청구가 기각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녀분들의 행위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막내 따님의 횡령건은 명백한 범죄예요. 시효도 안 지났고요. 고소하시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가족 간에 훔치면 처벌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옛날 얘기입니다. 2013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가족이라도 재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처럼 사전에 계획하고 전자금융 범죄를 통해 대규모로 편취한 경우엔 특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적용되어 실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대학병원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뇌 MRI, 심리평가까지 모든 검사를 거쳤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지만 나는 하루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소견 피검자의 인지기능 및 판단력은 정상 범위에 해당함. 의사결정 능력 매우 명확함. 치매 또는 정신질환의 징후 없음. 이 한 장의 종이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소인은 막내딸 김수진. 죄명은 특수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나는 자식들을 청송제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영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뒤따라 영민이와 수진이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거실에 모였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앉아라.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2개를 던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열어봐. 영호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대학병원의 정신감정 소견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날 치매 환자로 몰았더냐? 자, 거기 봐라. 대학병원에서 떼온 정신감정 소견서다. 의사결정 능력 매우 명확함. 판사님이 이걸 보고 뭐라 하실까?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내 반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봉투 열어봐. 영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건 고소장이잖아요. 그래. 경찰서에 낼 고소장이지. 피고소인 김수진. 죄명은 특수절도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수진이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아, 아빠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예전엔 가족끼리 훔치면 처벌 안 받는 줄 알았지? 세상이 바뀌었다. 깜빵 갈 준비해. 수진이가 내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빠들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언제 시켰어? 영호가 펄쩍 뛰었습니다. 오빠가 아빠 병원 입원할 때 기회라고 했잖아.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 미리 빼두자고 했잖아. 야,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작은 오빠도 같이 얘기했잖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혼자 저지른 거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삼남매가 서로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뛰어들어 고성이 오갔습니다. 당신이 부추긴 거잖아. 시아버님 재산 미리 받아두자고.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맨날 지가 타령했잖아.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치고받고 소리 지르는 자식들. 그 꼴을 보며 나는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만. 다들 내 집에서 나가. 모두 동작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돈의 노예일 뿐이야.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상속 결격 사유로 상속권도 박탈할 거야. 변호사한테 이미 다 알아봤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은 대로야. 그리고 수진이 너 내일까지 5억 돌려놔. 안 그러면 고소장 진짜 접수할 거야. 아빠,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식들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나는 끝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적막.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 실장을 불렀습니다. 정 실장,
잠시 들어와 주겠소? 잠시 후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보니 밖에서 내내 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정 실장. 변호사를 통해서 20년 전 그 사건, 상세 기록까지 샅샅이 다시 알아봤소. 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결문이랑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 당신 말이 맞더군. 남편은 도주하고 명의를 빌려준 당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정황.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소. 당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어. 사장님, 자식놈들이 앞뒤 다 자르고 결과만 가져와서 나를 흔들었던 거요. 내가 잠시나마 당신을 의심했던 것, 미안하오. 이 늙은이를 용서해 주겠소? 정 실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요. 말하기 힘든 과거였을 거요. 이해하오. 나는 거친 정 실장의 손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정 실장, 이제 나한테 자식은 없소. 내게 남은 진짜 가족은 당신뿐이오. 사장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청송제를 지켜주겠소? 직원이 아니라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말이오.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폭풍 우 같던 소송은 끝났습니다. 법원은 자식들의 성년후견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폐륜적 행위, 특히 막내딸의 횡령과 장남의 담보 협박, 차남의 증여 강요 등을 인정하여 상속 결격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수진이는 5억 원을 돌려주었고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상속권은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영호와 영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그들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용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너희는 이제 너희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겠다. 그게 자식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봄날 아침, 나는 청송제 대문에 새로운 명패를 달았습니다. 청송제 대표 김영감, 대표 정은숙, 정 실장, 아니 이제는 공동대표. 20년 전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걷어준 뒤로 한결같이 청송제를 지켜온 그녀. 내 은혜를 평생 갚으려 했던 그녀에게 건물의 지분을 넘기는 것은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 그건 내 남은 생을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장님, 제 이름이 사장님 옆에 있으니까 너무 어색해요. 정 실장이 명패를 어루만지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색하긴. 앞으로 이 식당 주인은 당신이야. 난 뒷방 늙은이고.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 없으면 청송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고. 나는 정 실장의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한솥밥 20년 먹었으면 그게 식구지 뭐 별거 있나. 앞으로도 내 밥상 잘 부탁하네. 나도 자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네, 사장님, 따뜻한 밥상 평생 차려드릴게요. 정 실장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봄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청송제 마당의 소나무가 봄바람에 푸르게 흔들립니다. 겨울을 버텨낸 나무가 더 푸른 것처럼 고난을 이겨낸 관계는 더 단단한 법입니다. 이제 나는 껍데기뿐인 혈연보다 마음을 나누는 진짜 내 사람과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자식들에게조차 받지 못했던 진심, 그리고 내가 주고 싶었던 믿음. 우리는 서로에게 그것을 주며 살아갈 겁니다. 가족이란 도리를 다하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핏줄에 아파하고 계시진 않나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족인 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눈 사이가 진짜 가족입니다. 당신 곁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은 오직 당신의 행복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영감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존재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받은 한 사람의 외로움,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진짜 관계의 의미. 저는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 곁에 진심인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